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서울에 올라왔고 다시 부산에 있는 대학을 또 갔어요. 그래서 한 15년 근무하다가 서울 와가지고 예,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우리 이태광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뵙고 강릉은 가끔 옵니다. 집사람하고. 예. 그래서 뭐 강릉도 관심이 많고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내용 중에 사실 대부분은 수도권 쪽입니다. 그런데 뭐 수도권 전체적인 걸 아시는 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주택자고 종부세 내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임대사업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샥이라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충격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뭐 일단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전망들을 보면 최근에 걱정되는 거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더라도 걱정하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는가. 그 외에 큰 변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벌어지지 않을 경우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이든 우리 정부가 집권을 했지만 사실 중국에 되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 미국의 지인들도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상당히 초기부터 엄청나게 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선가 터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라는 상황은 앞으로 뭐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반토막 날 줄 그죠?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예, 저도 1700대 주가지수 투자하려고 갔었는데 못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순환 변동 주기로 본다 그러면 강세장이 한 10여 차례 있었는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71개월 정도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의 저점 이후 한 60% 정도 상승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세장이 평균적으로 한 200% 가까이 주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저점 이후는 한 60% 정도 상승에 불과하고 16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 순환 주기상 한 60개월이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승 주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상승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어차피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변동 상황 같은 것들 잘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오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저는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 쪽에서 주로 활동하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은 어차피 갭을 메워 나가는 거고요. 갭을 벌리고 메워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풀린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주택 가격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딱 하나 사실은 맞는 게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풀린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지금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뭐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쪽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왜곡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은 GTX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요. GTX A 노선의 창능력이 발표되는 바람에 원흥이라든지 지축, 삼성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 서울 위쪽입니다. 그쪽 아파트 가격이 30평이 10억을 넘었고요. 지금 호가는 한 12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곡지구라는 데 살고 있는데요. 강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관문도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곡 중에서 좀 단지가 한 15단지까지 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좀 떨어지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평이 12억, 13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5호선과 아주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 그리고 제가 오늘 올 때도 공항철도를 타고 왔거든요. 그 3개 노선이 만나는 데입니다. 창릉은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을팔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들을 광고하는 걸 보면 뷰가 좋다. 그 외에 쓸 게 없어요. 그것만 주장창 쓰고 있어요. 예. 그런 데들이 거의 12억씩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시 서울로 이렇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그러면 다시 서울이 올라서 마지막 이제 한번 이 사이클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더 오를 부분이 서울 내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른 형태의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우리 그 부동산 쪽에는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문하러 많이 갔었고, 우리 안성우 대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124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벤처 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거기 보시면 우대빵이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우대빵이라고 서울에서 가장 큰 중개법인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이제 벤처화 시켜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직방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보면 과거에 돈을 거의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받은 금액이 1,0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벤처 하는 때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부동산 124 있을 때는 한 15억 투자받고 끝났어요. 미래에셋에서 15억 투자받고 그걸로 끝. 더 이상 투자도 안 해주고 받기도 힘든 데인데 당시에 부동산 124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직방이 사실은 돈을 번 시간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데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금들이. 우리가 프로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굉장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 유동성도 많고요. 금리도 굉장히 낮고요. 그죠? 성장도 낮은 상태하에서 뭔가 새로운 이제 산업으로의 패러다임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집값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분들한테 물어보면 맨하탄이라고 그래요. 맨하탄이 아니고요. 실리콘밸리 주변입니다. 거기가 가장 집값이 비싸요. 제가 도시 이름을 좀 헷갈리는데 에서튼인가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아마 거기가 1위일 거예요. 그건 이제 실리콘밸리 배후 주거지입니다. 맨하탄이 한 40만 불, 그러니까 우리 400만 불, 뭐 40억 정도 한다 그러면 거기가 한 800만 불 정도 해요. 거의 2배로 벌리고 있어요,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는 맨하탄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주변이 제일 가격이 비싸요. 판교가 지금 117, 그러니까 한 40평 정도 되죠. 판교 그 프로지오 그랑볼인가 하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인데요. 그게 한 30억 가까이에요. 40평인데. 서울의 잠실을 이미 뭐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그 영향이 부동산에도 그죠?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으로 좀 자산시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주가가 3,000포인트 이렇게 넘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셨나요? 사실 저는 1,700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얼마까지 1,300인가 그죠? 거의 떨어졌다가 1,700까지 올라도 이게 너무 빨리 오른 거예요. 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한 1년은 걸렸고요. 그 IMF 때는 거의 한 3년, 2, 3년 걸렸거든요. 회복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그 당시에 2천 초반에서 그저 떨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오르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천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른 형태의 뭔가 자산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차피 실물 쪽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돈의 가치가 그죠 떨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더 이상 오르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경제하고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은 같이 가는데요, 그죠? 근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 박스권에서 머물던 주가가 3,000을 훌쩍 넘고요.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고요. 그죠? 예. 올해도 오늘 공급대책 발표되시는 거 보셨죠? 예.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나요? 괜히 봤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괜히 봤다. 이러라고 괜히 시간만 허비했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들 전화도 받고 이러는데 괜히 봤다. 이게 첫 표현이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보면 공급이란 게 지금 만든다고 휴대폰도 아니고 그죠? 한 5년 있다 나오겠죠. 네, 그게 지금 시장에는 전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이클상 보면 어쨌든 한 5년 지나면 이제 뭔가 조정의 기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또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오히려 악조건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공급하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통화 확장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저번에 작년에 이제 5년 동안 금리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이야기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린다, 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기조를 그냥 5년까지는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확장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금리도 뭐 계속적으로 가겠죠. 대신에 아직까지 기업은 그죠?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몇 종목 아니고는 대부분 안 좋습니다, 지금. 특히 유통 쪽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기업 이익이 회복될 거고요.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그죠? 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발표된 것까지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뭐 가끔씩 기자분들하고도 통화할 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 마곡에서도 7단지가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마곡 나루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물건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나와 있는 거는 다 허위 매물입니다. 뭐 여기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릉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집주인들한테 뭐 연락처 같은 걸 아니까요. 예전에 물건 맡겼던 분들 그죠? 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전화해요. 그래서 뭐 17억에 내놓으세요. 팔아드릴게요. 18억에 내놓으세요. 팔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없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매매 관련된 거래와 아파트가 소멸됐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세 관련된 것도 사라지고. 아까 우리 이태광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전세가 예전에는 1년에 반씩 나왔잖아요. 지금 4분의 1씩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온 가격도 4년치를 다 엎쳐가지고 올려야 돼. 이것도 과거에는 있던 일이 아닙니다. 저도 뭐, 주상복합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3살 된 분이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1억에 낮게 항상 전세를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착한 임대인이 없습니다. 일단 4년을 무조건 올려야 돼요. 아니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면 매매 가격을 높게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경이 쓰는 게 예전에는 한 1년 있으면 또 올리고 그죠? 필요하면 많이 올렸다가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새낀 매물하고 새 없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 간의 가격 차이도 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가격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새낀 매물도 이제 삽니다. 그 전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새낀 매물을 또 찾는 분도 계시고 다시 또 갭 투자가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 수요까지도 최근에 이제 없애버렸던 게 되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가 사실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그 매수 우위지수 이건 뭐 KB 국민원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한 30이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이게 100이 넘으면 완전히 이제 매수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매수 우위 가깝게 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매수세가 강하고요. 서울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유세라는 재산세를 강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가,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 내가 받은 불이익을 전가시켜야 되죠, 그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게 임차인이고요, 그죠? 임대료를 올리면 되죠, 그죠? 예. 근데 본인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가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주택 수요 다시 증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우대방 중개법원에 오신 분 중에 조금 특이한 사례들이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채를 더 살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요. 왜 그 하시려고 하느냐고 지금 뭐 저희가 볼 때 조금 시장도 불안한데 그렇게 물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 놓으려고요. 예, 이런 수요가 있어요. 예,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거는 동결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놓으면 서울은 이제 투자하면 거의 50% 이상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초에 제 동생이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였어요. 그 2주택인데 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뭐 서울은 그 인형 거주 요건도 채워야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팔았어요. 시세 차익이 한 3억 났는데요. 한 1억 6천 정도 세금 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 50%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합니다. 예, 강릉은 행복하신 거예요. 예, 예, 강릉은 행복하신 거예요. 서울 분들은 이제 거의 50% 낸다. 생각해요. 근데 50% 내면 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내에 팔면 얼마입니까? 이제 거의 한 80% 돼요. 안 파는 겁니다. 예, 안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택 사업자가 지어가지고 파는 것도 공급인데, 그죠?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은 것도 공급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그죠? 꾸준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왜냐하면 조인도 팔고 그죠? 다른 거 사고 또 뭐 팔아가지고 또 딴 것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팔지도 안 하고. 예, 그런 물건이 아까 말씀드린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계속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어요. 규제가 있으면 수요가 당연히 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릉 쪽에도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그죠? 예, 내년부터 이제 팍팍 줄어듭니다. 예, 서울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평균적으로 공급될 물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만 세대 정도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4만 8천 상 하고요. 이혼을 한 1만 7천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수예요. 왜냐하면 일단 세대가 분리되는. 부동산 시장이 세대가 분리돼야 돼요. 자꾸. 이혼을 많이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세대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6만 5천 채가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뭐 이런저렇게 따진다 본다면 한 6만 채인데 그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한 4만 8천 세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이 올해 입주하는 물량도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입니다. 서울은 아파트가 제일 안 지어지는 동네예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아파트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살고 있어요. 예. 서울이 그 아파트가 가장 노후하고요. 예. 왜냐 재건축을 안 해주니까 아파트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아파트가 적은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제주고요. 그 다음이 전남인가 그렇고요. 3위가 서울이에요. 왜? 안 해주니까. 예. 나머지 광역시들은 지금 아파트 비중들이 뭐 거의 70%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2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부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산이 1년에 공급되는 입주하는 물량이 한 2만 세대 돼요. 근데 서울에 이제 2만 세대 이렇게 공급이 올해, 내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정부 측 종사자들이 잘 모르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산의 2만 세대하고 서울의 2만 세대는 달라요. 부산은 신규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월판에 지어놓은 아파트, 정관 신도시 이런 데 가보시면 허월판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해운대 위기 때문에 위치는 좋은데요.
예, 홍보물판이에요. 근데 서울은 다 뭡니까? 7, 80%가 다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에요. 그럼 일반 분양분이 한 30%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2만 세대는 5천 세대 공급한 거예요. 왜 서울의 가격을 못 잡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200세대, 뭐 300세대 정도 입주를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강릉에서도 한 500세대가 안 되는 물량이 입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릉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뭐 지금 신축 좋잖아요. 제가 이제 울산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샀어요. 많이 올랐겠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울산 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신축입니다. 신축 미분양. 신축 미분양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핵심 지역, 강남 이런 쪽, 그죠? 이런 데들이 움직이고요. 울산은 이제 문수로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막 뒤에서 보시면 떡상합니다. 거의 3배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구축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가격 상승이에요. 강릉도 비슷하실 거예요. 강릉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주기로 보면 지금은 재상승기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정기가 옵니다. 조정기가 오는 이유는 2013년, 18년 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공급이 제일 많이 됐던 때가 15년, 16년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분양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분양도 너무 잘 되고, 그때 분양을 많이 한 것이 입주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정기 때 이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그 전에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그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집권하면 파리 대책 나왔죠. 그런 식으로 규제도 많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으면 당연히 조정의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2004년, 5년도에 하락했어요. 참여정부 때 하락한 때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하락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출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출렁하는 때 팔면 안 됩니다. 저는 18년 4월 달에 3월 달에 많이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양도세 중과된다 그래가지고 좀 정부 정책 시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면서 팔았는데요. 2배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재상승기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 10년 주기로 간다 그러면 2013년 8월부터 올랐어요. 통계로 보면. 우리 수도권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릉은 17년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2013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가면 2023년 8월 정도 되면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정받을 때 있던 문제가 공급되는 건 서울은 공급이 많이 안 되죠. 서울은 재건축을 막고 서울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되는 데 어디냐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용인에 공급을 많이 했고요. 최근엔 동탄이라는 데는 엄청나게 공급해서 동탄은 아직도 한 반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 물량을 해소하려면. 그래서 대부분 뉴스테이로 틀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탄에 엄청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전세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굳이 내가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 분, 또 새 아파트 좋고 이러는 분은 그죠? 이게 좀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이 역전세난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정기 때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면서 역전세난 나고 외곽은 또 어떻습니까? 전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호흡을판이니까 사람들이 오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박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한 2년 지나면 전세는 찹니다. 전세는 차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외곽의 전세들이 다 차고요. 재작년부터 동탄 전세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 동탄의 30평 가격이 한 10억 하면 전세가 처음에는 2, 3억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5, 6억씩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이제. 그럼 동탄도 별거 아니니까 다시 또 서울 들어오는 수요도 있고요, 그죠? 이러면서 외곽부터 다시 쫙 이렇게 오릅니다. 지금 이제 외곽이 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녕역 발표하면서 뭐 고양시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오르 시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외곽은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그죠? 서울 도심, 강남하고, 그죠? 외곽하고 가격차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는 노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갭 메우기 뭐 이런 말씀들이 지방이나 서울 외곽들이 오르는 시점이고요. 그 재상승기 때는 이제 다시 마지막에는 이제 서울이 오르면서 끝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분 중에는 저게 25년 이후로도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세계 경제 위기는 뭐 넘어가고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이 프레임은 바뀝니다.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2007년, 8년 되면서 꺾였어요. 그죠? 2010년부터 올랐었는데 그럼 한 2020년까지는 2000년부터 올랐으니까 2010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중간에 꺾인 거는 금융위기 때문에 그죠? 중간에 꺾였어요. 이런 샥 위기가 오면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프레임대로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규제의 강도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참여정부보다는 지금 규제 강도가 심합니다. 규제 강도가 심하면 길어져요. 예,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유동성이 많으면 폭이 올라가요. 폭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고령화로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냐. 예전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참여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참여정부 때는 그 서울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서울 외곽이 오르고 그죠? 수도권이 오르고 그다음에 충청도가 오르고 지방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동심원으로 퍼져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자체적인 논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부산이라는 동네는 부산의 자체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네, 거기 뭐 공급량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방은 이제 산업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남권 이런 데는 또 산업 경기가 좋으면 좋아지고 그죠. 울산은 조성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좋아져요. 네, 뭐 그렇지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즉 고령화로 인해서 퍼져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면 이제 서울도 도심만 오릅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사이클을 그죠? 뭐 2030년부터 만약 시작한다 그러면 2030년부터 시작하는 다음 사이클은 서울 도심만 오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특히나 지금 우리가 아마 올해나 내년 되면 이제 출산율이 0.7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출산율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2명씩 나와도 30년 후에 여러분이 그 혜택을 보지 이미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후에 지나고 나도 아마 저나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3천만 대의 인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주 심각합니다. 예,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베이비붐이 거의 끝자락인데요. 100만 가까이 나왔어요. 요즘 출산하면 몇 명 하는 줄 아세요? 올해 한 25만 몇천 명 될 거예요. 네. 4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인구가 4분의 1로 줄지는 않지만 한 30년 지나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벌써 작년부터 줄죠. 네, 인구는 줄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이게 급속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곽에 사는 경우보다는 외곽에도 사는데요. 외곽에 사는 분들은 외곽에 살 수밖에 없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외곽이 좋아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외곽에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통편도 안 좋아지고 편의시설이 다 없어지고 그죠. 인구가 10만이었다가 5만으로 줄면 마트 하나가 날아가죠. 그럼 제가 걸어가야 될 때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일들이 꽤 벌어질 거예요. 저희들도. 그럼 이제 도심만 좋아지겠죠. 고령에 따른 영향들도 나중에는 보셔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안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은 지금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 뭐 법인으로 하는 건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옛날에 개인으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바꾸고 또 수도권 쪽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강릉이나 강원도 오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또 서울 분들이십니다. 저도 이제 강릉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이클로 보면 다시 또 강릉이 좋아질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방 쪽으로 가셔가지고 최근에 투자도 많이 하십니다. 지방은 이제 두 채부터가 아니라 세 채부터 이제 취득세 중과도 되고요. 그리고 뭐 모든 지방이 다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울산도 중구하고 남구만 그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또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뭐 가서 또